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오늘 원장님께서는 어떤 강의 또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무릎 쪽의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 설명드렸고요. 네, 그렇죠. 오늘은 이제 손목 쪽으로 나타나는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 설명드리고요. 네. 그리고 손목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었던 어떤 50대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의 실제 치료 사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원장님, 그렇다면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손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나요? 네,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은 원래 손가락에 많이 생기고, 네. 그다음에 발가락에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손목과 발목,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무릎, 네. 그다음에 팔꿈치 이렇게 주로 생기는데 손목은 여성분들에게 특히 많이 생깁니다. 여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손목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집안 살림이나 어떤 청소, 네. 여성분들의 특징적인 그 동작들에서 손목 사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목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손목으로 나타날 때 어떤 증상들이 또 보이나요? 일단 손목에 염증이 생기니까 네. 손목이 부어요. 손등이 부어 올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도톰하게 부어 오르고 부어 오르다 보니까 뜨뜻하고 열감이 느껴져요. 만져보면. 그 부어 오른 손목 위에다가 손을 대보면은 따뜻하고요. 네. 거기다가 만약에 초음파 그 프로브를 갖다 대보면요. 빨갛게 염증 반응이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염증이 있다는 의미예요. 손목에. 그래서 손목에 염증이 있으니까 부풀어 오르고 만지면 뜨끈하다. 그렇군요. 이 손목에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 중에 이제 손을 대보면 염증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뜨뜻하다는 느낌을 얻을 수 있는데 또 그와 반대로 손목이 부었는데 열감이 없다 이런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손목이 부어 있는데요. 네. 만져봤을 때 따뜻하신 분들이 있고 네. 그냥 따뜻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따뜻한 경우는 실제 혈액 검사상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는 경우고 네. 따뜻하지 않은 경우는 염증 수치가 높지는 않은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손목만 아픈 경우에 이런 경우는 결국 염증 수치와 류마티스 관절염이 증상이 일치하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염증 수치가 높으면 손목이 뜨거울 가능성이 높고 네. 염증 수치가 낮으면 손목이 뜨겁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게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손목 부위가 뜨겁지 않은 분들 중에서 그 메토트렉세이트나 부진필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염증이 억제되다 보니까 손목이 뜨겁지 않고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군요. 약을 복용하다 보니까 염증이 가라앉아서 뜨겁지는 않은 네. 그런 상태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염증 억제만 했을 때 손목의 열감과 통증은 줄어드는데 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분들이 손목이 점점 두꺼워져요. 두툼해지면서 두꺼워진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염증 억제, 면역 억제를 하면서 증상은 억제했지만 관절 주변의 혈류순환이 저해되면서 관절 주변의 조직이 점차 변형되고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두꺼워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원장님,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손목에 나타나게 되면 손목이 점점 이렇게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목이 침범하면 일단 두툼하게 붓고 열이 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두꺼워지고요. 네네. 이것은 결국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랫동안 낫지 않았다. 약을 복용해서 열감은 줄어들었는데 점점 손목이 두꺼워지고 변형되신 분들은 점차적으로 근본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흘렀다. 손목에 혈류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손목이 두꺼워졌다. 그러면서 손목이 점차 변형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자신의 손목보다 굉장히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몸매는 굉장히 마르신 분인데 네. 손목은 이렇게 두꺼워지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맞아요. 아니, 네. 제가 이 원장님 얘기를 하는 걸 딱 들었더니 예전에 제가 식당을 갔는데 식당 어머니들 특히 그 장충동에 족발 골목이 많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몸매는 그렇게 뚱뚱하지도 않으세요. 근데 손목만 유난히 두꺼우신 거예요. 네. 근데 양쪽 다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손목 양쪽 모두가 또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몸매는 그렇게 통통하지 않으신 여성분이 네. 손목만 두꺼워져 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성분들이. 네네. 그러니까 사용을 일단 많이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두꺼워지고 네. 그분이 류마티스 관절염일 가능성도 있고 퇴행성 관절염일 가능성도 있는데 양쪽 다 그렇다면은 네. 류마티스일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양쪽으로 오는군요. 양쪽 다 그러면. 그렇군요. 원장님, 그렇다면 이 손목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하면 생기는 증상, 또 그 밖에는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그 양손에 이제 손목이 침범이 되다 보니까 이제 두꺼워진 거 말씀드렸죠. 열감이 느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네.
두툼하게 부으면서 두꺼워진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근데 이게 안쪽도 부을 수 있어요, 손목. 안쪽이요? 예, 안쪽. 네. 이 손목 안쪽도 부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안쪽과 바깥쪽도 부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쪽의 힘줄도 부을 수 있고, 바깥쪽 힘줄도 부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손목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져요. 네. 상하 좌우로 움직이기가 힘들어지고 젖히는 동작도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손목이 두꺼워지고 안쪽 바깥쪽이 이렇게 부어 있다 보니까 점차 손목 관절의 운동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손목의 움직임이 제한이 되고 결국은 손목에 어떤 심각한 변형이나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손목 관절 류마티스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혹시 궁금한 게 원장님, 손목이 부어 있으면서 손가락까지도 이렇게 퉁퉁 붓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연결이 되는 건가요? 연관이 있나요? 주로 손목에 나타나신 분들이 네. 손가락도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서 손가락까지 이렇게 퉁퉁 부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네, 거예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손이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장갑을 끼고 있는 것처럼 손목 밑으로 이렇게 손가락까지 부어 있고 두꺼워져 있고 이렇게 변화가 보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쯤에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또 소개해 주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 어떤 치료를 받았고 또 이 사례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 50대 류마티스 관절염 네. 여성분인데요. 여성분이네요. 네, 이분이 이제 손목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서 네. 찾아오셨어요. 한쪽에만. 저를 찾아올 때 한쪽 손목이 조금 두꺼워져 있었어요. 반대쪽에 비해서. 이분이 특징적인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발병된 지 1년 전. 1년이 된 상태에서 손목이 점점 이상하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류마티스는 일단 진단을 받게 되었고 네. 진단을 받자마자 저에게 오신 것이 특징입니다. 이분은. 오, 다행이네요. 네, 그래도. 그래서 류마티스 약물을 오랫동안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하고 함께 한방치료 이제 시작했는데 네. 이분처럼 일찌감치 한방치료를 조기에 시작하신 경우는 치료 기간이 1년 이내로 걸린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류마티스 약물을 이제 2년, 3년 이상 복용하다가 오셔서 또는 5년 이상 복용하다 오셔서 저하고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하게 되면 2년, 3년 이상 걸린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진단 받자마자 그리고 증상이 시작된 지는 1년 전에 오셔서 손목이 점점 두꺼워지다가 네. 진단을 받고 저랑 이제 바로 오셔서 한방치료 시작한 건데 이분은 양약을 그래서 오랫동안 복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약에 그냥 부작용도 심하지 않았고 약물에 대한 의존도도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쓰는 MTX라고 하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을 4알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오셔서 저하고 한방치료를 시작하면서 식이요법하고 네. 류마티스 관련 항체 조절해주는 관절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하는 한약 쓰면서 네. 이 MTX라는 약을 4알 복용하던 거를 3주 후에 3알로 줄이고 그 다음에 또 3주 후에 2알 그 다음에 또 한 달 후에 1.5 그 다음에 0.5 4분의 1 이렇게 차츰차츰 줄여서 완전히 끊는 데 성공했죠. 오, 다행이네요. 예, 그리고 부진피질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소론드라는 약도 한 알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네. 한 알에서 반알에서 일주일에 2번 안 먹고 일주일에 3번 안 먹고 그러다가 일주일에 7번도 안 먹는 완전히 끊는 상태까지 갔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항말라리아제라고 하는 옥시크롤이라는 약이 있는데 네. 저랑 치료하고 9개월 차 되는 시점에서 이제 이 약도 완전히 끊는 데 성공했고 그다음에 세레브렉스라고 하는 소염 진통제 역시 8개월 차 지난 시점에서 완전히 끊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요. 약을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약을 끊으면서 증상이 나빠지지 않아야 되고 그렇죠. 혈액 검사상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약을 끊어도 괜찮아야 돼요. 검사도 괜찮아야 되고 증상도 괜찮아야 되고 무작정 약을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으면서 끊어야 된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약을 끊으면서 ESR 염증 수치를 봤을 때 36에서 46, 42, 47, 36 점점 줄어드네요. 예, 점점 이렇게 차츰차츰 줄어들면서 26까지 내려가고 결국 정상 범위에서 가깝게 유지되다가 떨어졌고요. CRP라는 염증 수치 역시 0.09, 0.17, 0.13, 0.46 이렇게 정상 범위 근처로 결국 유지되면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약을 끊으면서도 증상이 좋아지고 염증 수치도 좋아진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분은 약 1년 정도, 12개월 정도 한방 치료를 해서
손목 두께가 가늘어지면서 좌우 손목의 차이가 이제 없어지고 류마티스 약,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도 끊은 상태로 이제 치료가 마무리돼서 이제 정상 생활로 복귀하신 상태죠. 너무 다행이고 네. 정말 잘 됐네요. 그런데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제 원장님이 강의해 주신 거를 잘 들으시고 있다가 본인의 손을 봤는데 손목이 좀 부어 있는 것 같고 손가락도 좀 부어 있는 것 같고 이런 분들이 또 많이 계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좀 실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이라든가 좀 네. 쉴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 손가락이 부어 있거나 뻑뻑하신 분들은요, 네. 그 고무공이 있어요. 고무공. 테니스공 네, 같은 테니스공, 거. 테니스공. 네, 네. 테니스공 같은 걸로 잡아서 이렇게 쥐어주면서 악력에 악력으로 힘을 주는 힘을 거예요? 줬다가 뺐다가. 아, 손가락은 이렇게 운동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손목은 이렇게 위로 젖히고, 손바닥을 펴서 밑으로 젖히고, 위로 젖히고 밑으로 그다음에 이제 젖히고요. 바깥쪽도 이렇게 늘려줄 수가 있어요. 약간 이렇게요, 사선으로. 사선으로.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상하 좌우로 그러네요. 움직여주는 동작이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좀 돌려주면은 네. 좀 좋은가요?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의 예방 체조예요, 사실은. 그렇군요. 예. 뭐 크게 뛸 필요도 없고 그냥 앉아서 쉴 때마다 이렇게 손목을 돌려주면 훨씬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원장님께서 오늘 미니 강의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참 많은 도움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유창길 원장님께 직접 전화 상담하고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 02-8232-2000번, 02-8232-2000번